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드림홈 헌팅을 함께 해드리는 김혜나 리얼터입니다. 네, 투자와 돈에 관해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투자 관련 세금 부분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. 그래서 오늘은 고객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김준영 회계법인의 김준영 회계사님을 모시고 평소 부동산 세금 관련 궁금증을 몇 가지 알기 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김준영 회계법인의 대표 김준영 회계사입니다. 네, 회계사님 많은 질문들 중에 요즘 렌트 시세가 핫하다 보니 렌탈 인컴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렌탈 인컴에 대해 어떤 거를 비용 처리를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. 렌탈 인컴이 생기면 소득이 추가로 생기다 보니 세금만 많이 내는 거 아닐까 우려를 하십니다. 네, 당연히 이제 그 렌털 인컴, 임대소득이죠, 한국말로.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 매달 얼마 받았다 그걸 이제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고 경비 처리를 하게 됩니다. 네. 대표적인 게 몰개지 이자, 요즘 뭐 상당한 금액이죠. 네. 그리고 재산세, 프로퍼티 텍스, 그리고 인슈어런스, 보험금, 그리고 콘도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 스트라타 피, 그리고 수리비, 뭐 이런 경비들이 다 차감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이자율로는 임대소득 자체가 이익이 많이 안 날 확률이 높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모기지 원금에 대한 거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. 네, 몰개지 원금이 나가는 부분은 내 돈은 없어지지만 그렇죠. 그만큼 이익이 난다고 봐야죠. 네, 다음 질문. 여러 부동산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유리한지요? 안타깝게도 임대업은 법인으로 했을 때 세율이 낮지가 않습니다. 유리하지도 않고요. 그래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콘도를 뭐 한두 채를 하겠다 뭐 이런 레지덴셜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하시는 게 더 저는 뭐 나쁘지 않고요. 법인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오버헤드 경비들이 많기 때문에. 근데 내가 상가를 한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법인으로 해야죠. 신규 분양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 완공 시에 저희가 GST를 내고 등기를 하잖아요. 네. 이때 새 집인 채로 대파는 경우에 이 GST 부분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요? 예, 요즘 그 새로 생긴 법에 의하면 플리핑 텍스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1년 안에 내가 등기하고 나서 1년 안에 파는 경우는 과거에는 레지덴셜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내가 되팔아도 GST를 따로 걷지를 않았는데 징수를 안 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 일단 입주권을 사고 몇 년 있다가 컴플리션을 하면 당연히 새 집이니까 GST를 내죠. 그리고 1년도 안 돼 팔았을 때는 또 지금 사는 사람한테 내가 GST를 받게 돼 있고요. 따로 5%를. 결과적으로는 GST 보고를 통해서 내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 GST와 그리고 내가 이제 되팔았을 때 GST 차액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1년 안에 팔았을 때는 GST를 납부합니다. 그 차액에 대해서. 그러면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50만 불을 주고 이제 신규 분양을 할 때 52만 5천 불 GST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등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되팔았습니다. 60만 불에. 그럼 60만 불에 대한 GST 3만 불 하면 5천 불에 대한 GST를 더 내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소정의 양식을 통해서 보고하게 되고 그 양식상에 3만 불을 받은 걸로 잡고 2만 5천 불을 낸 걸로 잡고 두 개의 차익을 내서 5천 불을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근데 보통 실거래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셀러가 GST를 낸다 하는 조항을 이제 붙여서 이제 셀러가 보통 커버를 하는 걸로.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었다고 하니까 온전히 그러면은 이제 셀러가 부담하게 되고 셀러는 사실은 내 돈 내서 내가 내는 상황이니까 사실 GST를 환불받는 게 아니겠죠. 그 안에 내가 받고 싶은 돈이 60만 불인데 그 안에 들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따로 받는 게 아니고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되죠. 3만 불이. 원래 원칙적으로 말하면 바이어 입장에서 그 상승분에 대한 5천 불에 대한 GS를 내는 거지만 보통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이제 셀러가 하는 걸로 이제 조항을 이렇게 넣어서 그렇죠. 예. 거래를 하는 경우가 또 근데 있습니다. 요즘은 근데 플리핑 관련된 부분에서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다들 이렇게 그 특별히 5% GST를 플러스해서 바뀐 법에 의해서 추가로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수긍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이게 전부 다 알려져 가지고. 네. 옛날에는 그렇게 인정을 안 했었는데 바이어가. 그러면 일단은 등기 후에는 무조건 1년이 지나야지 GST도 면제된다는 거죠?
네, 1년이 지나야지 플리핑 관련된 세 규정 적용을 피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건 GST뿐만 아니라 1년 안에 팔게 되면 그 소득 자체, 이익금 있죠. 이익금 자체가 양도소득, 캐피털 게인이 아니고 비즈니스 인컴으로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. 세율이 2배입니다. 네, 주 거주지를 내가 안 살고 렌트를 낼 경우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. 예를 들어 세를 주고 캐나다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입니다. 네, 이런 경우 캐나다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내가 사는 집은 면세 규정이 있습니다.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이라 그래서. 네. 근데 뭐 어떤 분은 어쨌든 내가 집이 한 채인데 내가 살던 집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임대를 주고 나는 딴 데가 살 수도 있잖아요. 이런 경우 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예외 규정을 적용 못 받는 건 억울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이 어떤 게 있냐면 4년간 임대 준 4년간은 내가 살지 않았다고 해도 한 채는 사는 걸로 인정받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법을 잘 적용하면 뭐 우리는 일렉션이라 부르는데 일렉션을 잘 파일을 하면 예, 그 법을 적용받아서 임대 기간 4년간은 주 거주지를 인정받고 그 기간 동안에도 양도소득을 면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4년 그 룰에 의해서 이제 내가 일렉션을 주 거주지로 한다.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한국에서도 집이 없어야 되는 거죠. 그 일렉션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고요. 그냥 만약에 다른 집이 있다면 그 집은 주 거주지가 안 되는 거죠. 이 집을 선택하기 때문에 동시에 두 집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건 있지만 뭐 다른 집이 없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. 네. 네, 이분은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.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신분으로 밴쿠버에 이제 투자 콘도 구매 시 렌탈 인컴 처리라든지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십니다. 네, 뭐 일단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하셨고요. 네. 미국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어요. 그러면 이제 세법상의 비거주자로 보이고요. 네. 물론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지만 이런 경우 비거주자 절차로 뭐 임대소득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비거주자 절차는 거주자들하고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좀 틀립니다. 미리 예납을 하고 예납한 걸 또 정산을 하고 네, 그런 좀 조금 복잡한 과정을 겪습니다. 그래서 그 절차만 따라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캐나다 시민권자이신데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 케이스입니다. 리타이어 하시고 여기 와서 지내시려고 이제 투자 콘도를 구매를 했는데 완공 후에 이제 사정상 못 오시고 렌트를 줄 때 뭐 세금 문제 같은 거 있을까요? 이분도 마찬가지 세법상의 현재는 비거주자고 비거주자 신분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콘도 분양을 받았다고 봤을 때 네. 그때 이제 컴플리션이 됐을 때 못 들어오셨다면 여전히 비거주자일 것 같고요. 예, 세법상으로는 이주를 안 했으니까 여기 연구가 다 시작된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아까 똑같은 미국 거주자와 똑같이 임대소득을 비거주자 절차로 보고를 하시면 되고 뭐 절차는 까다롭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뭐 보고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. 지금 두 케이스 다 임대소득은 꼭 필요한 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세금이 뭐 양도세 뭐 이런 거보다도 지금 보유세 개념인 그 스페큘레이션 텍스하고 베이케이션 텍스가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뭐 한국말로 투기세, 빈집세 이런 건데 그게 2%고 하나는 1%죠. 어세스먼트에. 이제 이 비거주자분들은 그거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무조건 임대소득을 보고하셔야 됩니다. 비거주자분이 이 특별 보유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네,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. 네,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납부해야 될 세금의 종류와 실비용을 예를 들어서 듣고 싶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50만 불짜리 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양도가 아닌 증여를 할 경우입니다. 뭐 일반적인 상식, 뭐 제가 또 여러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. 공식적으로 한국식의 증여세는. 하지만 부동산처럼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는 있습니다. 그게 어떻게 계산되냐면 증여 시점에 판 걸로 간주되고 내가 처음 취득했던 금액하고 그 증여 시점의 실거래가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케이스는 부동산을 이제 증여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 되고요. 단 그 부동산이 그
증여해주는 부모님 입장에서 주거주지였다면 주거주지는 원래 팔아도 면세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뭐 간주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면세로 자녀한테 넘길 수 있는 거고요. 근데 그 부동산이 부모님 입장에서 그게 임대 부동산이었다, 아니면 주거주지가 아닌 뭐 세컨 홈이었다, 뭐 두 번째 집이었다, 뭐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 계산을 해야 되고 간주세법에 의해서 부모님 입장에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자녀한테 등기 이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게 1차로 정산하는 거죠. 부모가 먼저 세금을 그 시점, 증여 시점까지 정산해서 세금을 미리 내는 게 되고 자녀는 그걸 받았을 때 그 세금 낸 올라간 가격으로 취득원가가 잡게 되어서 나중에 자녀가 팔았을 때는 부모가 세금 낸 거는 이중과세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빼고 차이를 내는 거니까 이 간주세법의 양도소득은 뭐 100% 그냥 없어지는 세금은 아닙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게 가장 큰 취지였는데요. 다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회계사님께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